아무래도 찝찝하단 말이야. 당신이 요새 병원 일로 예민해져 있어서 그래. 괜히 나섰다가 도련님 결혼에 찬물 끼얹지 말고 일단 좀 더 지켜봐봐. 알았지? 도련님 상견례 장소로 향하던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이 결혼이 찝찝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게는 예비동서이자 남편에게는 재수씨가 될 도련님의 결혼 상대가 남자들한테 홀리며 다니는 게 영 보기 맞득지 않다면서요. 하지만 증거도 없거니와 요즘 병원 소송일로 예민해져 있는 남편이 잘못 느끼는 촉일 수 있으니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한테 너무 살가운 예비동서였기에 저 역시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갈수록 예비동서의 말과 행동이 의심이 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 예비 사돈어른과 동서를 마주한 저는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그동안의 제 태도와 예비동서에 대한 의심을 걷고 진심을 다해 잘해주리라 다짐했던 제 마음과 친정어머니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것도 우리 엄마 식당에 뻔뻔하게. 그럼 니년 딸이. 그러니까 니년 딸이.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리던 몸을 떨며 당황함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모두가 순간 놀라서 절 쳐다봤습니다. 시부모님은 평소 예의 바르고 고운 말만 쓰던 며느리 입에서 처음 듣는 말이 튀어나오자 뭔 일인가 싶어 놀란 얼굴이셨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이성을 잃은 듯한 형수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죠. 하지만 전 그 당시에 체면이라는 것도 예의라는 것도 무엇도 차릴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예비사돈이라는 사람은 제가 죽어서도 잊지 못할, 잊어서도 안 될 저희 친정아버지의 상간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본 또 한 사람, 저희 남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 예비장모야? 진짜 세상 좁네. 어쩐지 저 여자 쎄하다고 싶더라니. 우리 아내와 장모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뻔뻔하게 자기 딸 결혼시킨다고 여기를 와? 당신 제정신이야? 너무 화가 나 주저앉아버린 저 대신 남편이 설명을 하며 따지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이 되신 듯 했어요. 이 여자니? 이 여자가 우리 며느리 힘들게 했던 그 여자야.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차이도 저질러 놓고 이제 우리 막내 아들까지 낚아채려고 한 거야? 아이고 사돈, 진정하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죠? 저는 진작부터 며느리 집안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설마 아니라고 잡아떼실 생각은 아니시죠? 상간녀 소송으로 법적으로도 처벌받으신 분이. 그게 사돈, 그건 다 지나간 일인 거고 벌 받아도 제가 받을게요. 불쌍한 제 딸 자식은 저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딸이랑 연을 끊으라면 그렇게 할 테니 내 혼사만은 막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연을 끊는다고요? 그쪽은 천륜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나 봅니다. 하긴 그러니 우리 며느리와 아버지의 연도 그렇게 끊어놨겠죠. 저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친구 소개로 만나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었고 저는 약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동갑이었던 저희는 첫 만남부터 서로 결혼 상대임을 직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격부터 취미 모든 게 잘 맞았고 무엇하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이었지만 제게 유일히 한 가지만큼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가 바람이 난 사실 말입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특히 남편의 아버지, 저희 시아버지가 소문난 애처가일 만큼 시어머니를 위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에게
저희 가족사를 밝히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도 종종 시어머니가 초대를 해주셨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저도 이런 집에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되길 간절해지더군요. 남편의 바쁜 인턴 생활이 끝나고 슬슬 저희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 남편이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 그때마다 대충 얼버무렸어요. 남편 집에 어울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거라 생각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가족사를 밝히지 않고 이별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시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것도 맞고 바쁘신 것도 맞지만 두 집 살림을 하느라 더 바쁘다는 이야긴 빼고요.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길길이 날뛰며 당장 이혼하고 고소하자 했던 저와는 달리 친정어머니는 그런 남편이라 해도 본인의 배우자이자 딸의 아버지란 존재를 지우기 힘들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버젓이 두 집 살림을 하는 아버지를 알고도 모른 척 두셨어요. 희영아, 그래도 너한테 섬을 물려준 아버지잖니.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할 때 손잡고 들어갈 아버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난 필요 없어요. 그런 아버지 따위. 결혼해도 아버지 존재 없어도 돼요. 어머니는 저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버림받은 여자라는 딱지를 달게 될까봐 본인의 모습이 초라해지는 걸 견딜 수 없어 하신다는 걸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바람을 모르는 척하는 걸 보고도 저도 더 이상 어머니께 따질 수 없었던 겁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결혼하고 싶은 바람을 내비쳤고 확답을 주지 못하는 절 답답해하기도 했지만 인내심 있게 제게 시간을 좀 더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때까지도 극도로 아버지 이야기를 꺼리는 저를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따로 문제가 있거나 정도로 눈치채고 있었겠죠. 아무튼 그만큼 착한 남편이었어요. 게다가 혼자 적적하실 친정어머니께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가서 뵙고 하더라고요. 연애 중임에도 서로 바쁜 나머지 오랜만에 만났던 그날도 남편이 먼저 어머니 식당에 가서 밥 먹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밑반찬에 우엉조림이 있으면 좋겠다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하며 식당 문 앞에 섰는데 가게 안쪽에서부터 시끌시끌한 소리가 퍼지더군요.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의 상간녀가 가게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는 걸 보기 싫으면 얼른 이혼하라고. 구질구질하게 이혼을 왜 안 해주고 지랄이야. 무슨 신보야 그게. 이미 마음 떠난 사람 질척이면서 붙잡고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희 어머니를 향해 오히려 더 뻔뻔하게 맞서는 상간녀를 보니 제 눈이 돌아가더군요. 저는 바로 달려가서 그 상간녀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런 행태를 부려. 미쳤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쳐들어와서 난동을 부려.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아, 그 딸년인가 보네. 지 애미 닮아서 고운 구석이 하나도 없네. 여자애가 이렇게 드세고 억세니 네 아빠가 본인 딸이 애틋하겠니. 오히려 나 닮아 이쁜 내 딸이 눈에 찬다 그러더라. 네 아빠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말이야. 뭐? 트이님이라고 잘 도짓거리네. 오늘 내가 너 사달래고 깜빵 들어갈 거니까 각오해. 머리채를 잡고 인내님껏 휘두르자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쓰셨어요. 희영아 그만해. 네 손만 더러워져. 해도 내가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어머니의 울부짖음에 전 손을 떼고 그 상간녀를 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간녀가 글쎄 저희 어머니 뺨에 치지 않겠습니까? 니년 딸이 나한테 한 거 똑같이 갚아주려다가
이 뺨한 대로 끝내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다시 찾아와서 온 동네방네 또 니년 부끄럽게 하기 전에 순순히 이혼 서류에 사인해. 알겠어?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제가 다시 상간녀에게 달려들려던 그 순간 상간녀 머리 위로 하얀 소금이 눈처럼 뿌려졌습니다. 깨악하는 상간녀 비명과 함께 제 눈에 들어온 건 주방에 놓인 천일염 한 폰대를 갖고 나와 상간녀 머리 위로 붓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더니 친정어머니 얼굴을 보고 씩 웃으며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어디 썩는 냄새가 나서 소금으로 절여야 할 것 같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며 씩씩거리고 식당을 나서는 상간녀를 뒤로하고 남편은 소금으로 난장판이 된 바닥을 묵묵히 쓸고 있었습니다. 전 그때 남편과 평생 함께할 것을 마음속으로 맹세했었죠. 남편과 저의 상견례를 하는 날 마지막 기회로 아버지께 연락을 했지만 기대와 다르게 친정아버지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 시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친정어머니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예비 사돈댁에 대한 죄스러움에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반대하셔도 할 말이 없다고 면목이 없다며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 어머니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사돈, 제가 시영이 댐댐이 보고 며느리로 드리는 거지 사돈 보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시영이 마음 이제는 잘 보살피며 사랑만 주도록 할 테니 걱정일랑 터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남편복은 없어도 자식이랑 사위복에 사돈복까지 이렇게 있네요. 제 결혼식 날짜를 받고 드디어 어머니는 오랜 제 수건 사업이었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했고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여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결혼식을 끝내고 마음이 홀가분하시다며 일하던 식당을 접고 한동안 미국에 있는 이모에게 쉬러 가셨죠. 어머니를 배웅하기 위해 고망에 나선 제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 같았지? 바보 같은 엄마 때문에 희영이 네가 고생이 많았다. 그게 뭐라고 그 긴 시간 동안 이혼 안 하고 더러운 꼴 보며 버텼나 모르겠다. 끝내고 나니 이렇게 속이 시원한 것을. 희영이 너도 이제 좋은 시부모님의 좋은 남편이 있으니 행복하기만 해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알겠니? 엄마가 이해 안 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같은 여자로서 내가 아니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저 걱정 말고 이모한테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도 놀러 다니고 그동안 못 누린 거 마음껏 누리다 오세요. 아셨죠? 한결 밝은 얼굴로 손 흔들며 떠나는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놓이게 되었고 더불어 행복한 신혼생활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일하느라 조지시에 있는 제게 직원이 누가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얼굴을 내밀고 쳐다보는 순간 행복함에 그간 잊고 있던 안 좋은 기억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상간녀더군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김 약사 불편하겠지? 여기 앞에 있는 커피숍에 있을 테니 거기로 와요. 맡긴 돈 찾으러 온 사람처럼 제게 통보하고 행 나선 그 여자를 보니 또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제 일터에서 난동 부리게 놔둘 수 없으니 전 양해를 구하고 커피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내 얼굴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 어른한테 반말 찍찍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암튼 진정하고 앉아봐.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나랑 더 할 말이 남았어? 해달라는 대로 우리 어머니가 이혼 서류에 사인도 해줬는데 그 이혼 서류에 사인한 게 다 꿍꿍이가 있어서드만. 꿍꿍이? 무슨 소리야?
네 아빠가 다 죽게 생겼으니 순순히 이혼해 준 거지. 아빠가 죽게 생겼더니? 네 아빠 암이래. 지난주부터 항암 시작했다. 정말 인간고라는 게 있는 걸까요? 저와 친정어머니를 버리고 가서 잘 살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암이라니.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혼을 안 해주더니 이제야 해준 거 보면 너희 엄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나 보지. 암 환자 수발 들기 싫으니까 나보고 하라고 떠민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우리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버지란 사람이 우리랑 인연 끊고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거야 나도 모르지. 뒤로 몰래 연락하고 있었을지도. 암튼 나는 그 인간 수발들 생각 조금 더 없으니까 네가 하든 너희 엄마가 하든 알아서 해. 아님 네 남편이 의사라니까 네 남편이 하든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해봤자 가끔 집에 오시나 본인 물건 가지러 오며 얼굴을 마주한 게 다였고, 이혼해달라고 상간녀가 날래친 이후부터는 아버지도 저희 집에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전 아버지를 모시하니요. 그동안 양육비며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해 친정어머니가 식당 일로 제 학비며 생활비까지 대주셨는데, 오히려 제 아버지 사업덕은 상간녀와 상간녀 딸이 다 받았으면서 말이죠. 그동안 호사 누릴 건 다 누리고 이제 와서 나랑 우리 어머니한테 뻔뻔하게 떠맡기겠다는 거야. 미친 건 진작부터 알았지만 진짜 인간이길 포기했네. 내가 무슨 호사를 누려? 너희 아버지가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순진한 미역목고들여서 내 청춘 다 갖다 바쳤는데, 내가 너희 아빠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 안 살았어. 우리 딸 예뻐하고 나 아껴주는 돈 많은 젊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면서 똥똥거리고 살았을 텐데. 니네 엄마가 이혼도 안 해줘서 미혼모 소리 듣는 것도 속상한데 청년 소리까지 듣게 하고. 그간 세월 동안 내 속이 다 시커멓게 타들어갔어. 그 한 많은 세월 보상하려면 니네 모녀가 100번 절해도 모자라지. 뭐? 2년이 아직도 트인님이라고 함부로. 됐고. 암튼 너희 아빠 입원한 병원 가봐. 말기라더라. 항암에도 소용없다던데. 네 아빠는 무슨 욕심이 그리 많았어. 오래 살려고 발버둥인지. 아빠나 그 본처나 딸이나 하여튼 다 똑같다니까. 상간녀는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가 적힌 종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커피숍을 빠져나갔고, 전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 사실을 미국에 계신 어머니께 알려야 할지, 저 혼자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무시해야 할지 어느 것도 결정이 서지 않더군요. 집에 돌아와서도 나사 빠진 사람처럼 있으니 남편이 왜 그러냐고 계속 물었고, 결국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버지인데 얼굴이라도 보고 결정하자고 이야기하더군요. 곁에 있어주는 남편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아버지를 보러 갈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일단은 친정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남편과 먼저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알려준 그 병실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간호사실에 물어보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한 번 있는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보게 된 아버지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매정에 짐을 싸서 나가시던 그때와 달리 까맣게 타다 못해 잿빛 같은 얼굴과 초점 잃은 눈동자까지. 제 마음엔 미움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아버지는 간신히 저를 알아보고는 쪼글쪼글한 주름 사이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그제야 전 어머니께 연락을 했죠. 어머니가 아무런 말 없이 흐느끼시는 게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곧 울음을 참고 말로는 저보고 잘 됐다고, 죽어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 전부를 짐작하기란 딸인 저로서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돌아오고 싶어 하셨지만 마땅한 시간대에 비행기표가 없어 어머니 없이 저 혼자 산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 상간녀는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되지 않았고요. 결국 상주로는 제 이름과 남편만 올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회사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혼 서류에 사인은 하셨지만 그 상간녀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속도 그 상간녀에게는 사실혼으로 일부만 가게 될 뿐 대부분은 제가 받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상속받을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와 건물을 처분해도 그동안 힘들었던 사업 때문에 밀린 임금이나 채무 등을 해결하고 나면 제게 떨어지는 금액은 아주 소소했습니다. 그마저도 상간녀와 나누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후의 슬픔보다는 이제 더는 이런 일로 엮이지 않겠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더군요. 그만큼 그 악질인 상간녀한테 당한 게 힘들었던 거겠죠. 이후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제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 그때쯤 친정어머니도 다시 한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모은 돈과 위자료 등을 합쳐 이전보다 규모 있는 식당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출산할 때쯤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바빠진 어머니였기에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시진 못했지만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가 모든 준비며 조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런 시어머니의 보살핌에 늘 감사해 하셨죠. 어머니가 언제든 식당에 편하게 식사하러 오시라며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바쁜데 신경 쓰이게 한다며 한사코 거절하시더군요. 그래도 제가 계속 같이 가자고 건의하자 마지못해 가시게 되었어요. 사돈, 제가 이렇게 염치가 없습니다. 제 딸아이 조리까지 사돈한테 맡겨버리는 애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사돈한테 평생 잘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희영이는 제 딸 같은 아이인데. 희영이가 시집오고 저희 집에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긴 줄 아세요? 큰애도 병원 개업하고 둘째도 이번에 인턴 잘 끝내고 얼마 전에는 결혼할 아가씨가 있다고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금며느리가 털을 잘 잡아줘서 둘째 며느리들 아이도 심성이 고운 것 같더군요. 그건 아드님 둘 다 잘 키운 사돈 덕이죠. 저희 애가 뭐 한 게 있나요? 아휴, 이번에 잘생긴 손자도 제품에 안겨주고 저한테는 시영이가 복덩입니다. 호호호호. 곧 둘째 며느리까지 보게 되니 정말 다복하시겠어요. 혹시 상견례 장소는 잡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 집에 인사 오는 건데요. 그럼 나중에 상견례 하게 되면 저희 가게는 어떠세요? 제가 아주 맛있고 최고 좋은 음식들로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럼 패를 끼칠 수는 없죠. 저희 딸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저도 가만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제청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화기애애하게 도련님의 상견례 장소까지 정하며 식사를 마무리하고 저와 시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라고 인사한다기에 저와 남편도 주말에 시간을 내어 시댁으로 갔죠. 처음 본 예비동서는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단아하더군요. 여자인 제가 봐도 마음이 홀릴 것 같은 외모였습니다. 도련님의 인품 하나는 제가 보장할 정도로 너무 좋지만 사실 외모로만 봤을 때는 매력 있는 얼굴이 아니라 예비동서가 아깝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머, 진짜 너무 예뻐요. 우리 도련님 알고 보니 능력자셨네.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손이 베어서 저희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였는데 제가 첫눈에 반한 거죠 뭐. 하하하. 외국에서 미술 전공을 하고 들어와 작가로 활동 중이라는 예비동서가
미술 도구에 손이 깊게 베이는 일이 생겼고 급히 근처 응급실을 찾았다가 도련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모만 예쁜 게 아니라 하는 행동도 어찌나 예쁘던지. 처음 본 제가 낯설었을 텐데도 형님 형님하며 살갑게 따르더라고요. 형제자매 없이 외롭게 큰 저로서는 예쁜 동생이 생긴 것만 같아 기뻤습니다. 첫날부터 연락처를 교환한 저희 둘은 바로 다음 약속도 잡았어요. 제가 출산 이후로 육아하느라 일은 쉬고 집에만 있으니 예비동서가 유명한 디저트 가게 들러 케이크를 사서 놀러 오겠다 하더군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리도 거리지만 가더라도 한참 기다려야 하는 곳이라 엄두가 안 난 곳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선뜻 나서 육아하느라 받은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게 달달한 디저트를 사오겠다고 하니 어찌 안 고마웠겠습니까? 예비동서는 저희 집에 놀러오며 두 손에 케이크뿐만이 아니라 아기 용통도 잔뜩 사서 선물로 들고 왔더군요. 두 번째 만남이지만 마음이 열려서인지 이야기도 잘 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쭉 산 거예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에 있었어요. 대학을 해외로 갔죠. 엄청 유명한 명문 디자인 학교던데 대단해요. 가찬이세요. 저는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학비로 편하게 공부한 건데요, 뭐. 부모님이 고생하셨죠.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했었죠?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아, 미안해요. 마음 아픈 얘기를 꺼냈나 봐요. 그런데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부인 그것도 비슷하네요. 신기해요. 마치 잃어버린 친언니를 찾은 기분이에요. 저도 그러네요. 우리 잘 지내봐요. 얘기를 나눌수록 저희는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업하신 것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도 제가 결혼 전 살던 동네와 예비동서가 해외 가기 전 살던 동네도 멀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도련님과 함께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저희 둘이 따로 만나기도 하며 그렇게 저희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자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식당에서 제일 좋은 자리로 제일 좋은 코스 요리로 부탁하기 위해서요. 내가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선보일 테니 사도는 그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시라고 전해라. 고마워요, 엄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살다 보니 이런 행복도 있구나를 실감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퇴근에 돌아온 남편의 어깨가 쭉 처져 있었어요. 피부과를 운영하던 남편 앞으로 소송이 걸리게 되었는데 얼마 전 해고당한 직원이 부당해고로 고소를 한 거였죠. 그 직원이 평소에도 병원 비품을 훔치는 게 목격이 됐고 환자한테 투여해야 할 시술 의약품도 가로챈 이력이 있었는데 그래도 착한 남편이 경찰에 고소하지 않고 그만두는 걸로 마무리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앙심을 품고 오히려 저희 남편을 고소했더라고요. 물론 증인과 증거들이 있어서 남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긴 했지만 소송이라는 게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도 기운 빠지는 일임에는 분명하니까요. 그래도 우려와 달리 잘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그날따라 남편의 어깨가 다시 처져 있는 것 같아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그 직원 일 때문에 그래? 다른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서줬는데 별일 없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응? 그게 아니면? 또 무슨 다른 일 있어? 오늘 낮에 재수 씨가 병원으로 찾아왔었어. 동서가? 왜? 그림도 선물할 겸 결혼 앞두고 본인 피부 점검도 할 겸 해서 겸사겸사 왔다고 하더라고. 아, 아무래도 결혼 전에 피부 관리 받아야 하고 예비 아주버님 병원서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나 보네. 그런데 자꾸 나한테 터치를 하는 거야. 터치? 어떻게? 웃으면서 내 허벅지도 툭 치고 내 어깨도 잡고 나중에는 내 손이 보드랍다면서 피부과 의사라서 그런 거냐고 손도 잡고. 해외에서 살다 와서
그런 스킨십이 익숙하니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는 나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느낌이 달랐어. 그리고 간다고 인사하더니 우리 최 원장 있잖아.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새로 들어온 젊은 남자 의사. 그 의사는 몇 살인지 결혼은 했는지 나한테 계속 꼬치꼬치 묻더라고. 그게 왜 궁금했을까? 괜히 당신이 요새 그 직원 일로 예민해져 있어서 그래. 사람을 믿기 힘든 일이 최근에 생겼잖아. 내가 보기엔 동서가 전혀 문제 있어 보이지 않던데? 그리고 나한테도 말하다가 한 번씩 터치해. 최 원장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냥 궁금했나 보지. 제게도 그런 터치가 다반사라 하니 남편은 그제야 마음을 조금 푸는 듯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의심과 또 다른 이상한 느낌을 저도 받게 되는 날이 생기게 되었는데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도련님과 동서가 또 저희 집으로 놀러 오게 되었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아이 분유가 떨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문해야지 해놓고 잊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이 분유를 사러 집 앞 마트에 가게 되었고 도련님 역시 함께 다녀오겠다며 남편을 따라 나가게 되었네요. 딸에서 식탁에는 저와 반주로 취기가 올라온 예비동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혀가 꼬인 동서가 속마음인지 그동안 하지 않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고요. 저희 엄마는 바보거든요. 에이,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요, 진짜 바보 맞아요. 저희 아빠가 엄마랑 몇십 년을 살았으면 아내로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셨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아빠 옆에 붙어 사셨어요. 그랬구나.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나도 친정아버지가 무심한 분이었던 터라. 그래도 우리 엄마가 똑똑한 게 하나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빠 사업 망할 때 엄마 명의로 이것저것 빼돌려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돈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잘할 수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지만 이미 예비동서에게 마음을 준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괜찮은 남자 만나서 딱 혼인신고부터 하고 잘 살려고요. 그이가 학벌, 능력, 집안 다 좋은데 근데 외모가 좀... 형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도련님이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입 맞추고 얼굴 보는데 구역질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좀 심하네요.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날 뭘 잘못 먹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유, 웃으시라고 농담했어요. 제가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래도 형님이 부럽긴 해요. 제가 왜요? 아주버님은 외모가 훈훈하시잖아요. 거기다 그이는 힘들게 돈 벌어야 하는 외과 의사인데 아주버님은 피부과 의사이시고 제가 형님보다 아주버님을 먼저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농담이에요. 아시죠? 농담이라며 쏟아내는 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마저도 그때까지는 저 역시 육아로 며칠 잠을 못 자 힘들고 예민해져 있어서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을 꼬투리 잡고 화를 냈다가는 일주일쯤엔 있을 도련님의 상견례에 제가 초를 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자중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게 다 얘기하지 못할 예비동서의 안타까운 가족사도 있겠거니 짐작하고 저도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해하자 싶었네요. 또 남편에게도 말해봤자 남편의 의심에 더 불을 당기는 거였으니 그날
둘만 있을 때 나눈 이야기는 제 마음에만 묻어준 채 상견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전 아침부터 다시 친정어머니께 전화해서 예약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1시 잊지 않으셨죠? 엄마 잘 부탁드려요. 네가 말 안 해도 엄청 신경 쓰고 있다. 너는 예비 사돈어른한테 예의 있게 잘하고 알았지? 상견례장으로 향하는 내내 남편은 찌푸린 얼굴로 찝찝하다는 말을 내뱉고 있었어요. 저 역시 찝찝함을 떨칠 순 없었지만 말로는 남편을 나무라며 그런 얘기에 꺼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요새 병원 일로 예민해져 있어서 그래. 괜히 나섰다가 도련님 결혼에 참을 게 얹지 말고 일단 좀 더 지켜봐. 알았지? 저희는 일찍 도착하신 시부모님과 도련님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동서가 엄마를 닮았다던데 고 오실 것 같다는 말 등을 나누는데 문이 열리고 직원에게 안내받은 동서와 안사돈 떼분이 들어오시더군요. 저는 동서 뒤로 보이는 그 얼굴을 마주하고 놀라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것도 우리 엄마 식당에 뻔뻔하게. 그럼 니년 딸이. 그러니까 니년 딸이. 상간녀는 저보다 더 사색이 된 얼굴이더군요. 이 상황이 어찌된 건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시부모님과 도련님 앞에서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저 대신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 어머니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그 상간녀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내 동생 예비장모야. 와, 진짜 세상 좁네. 어쩐지 저 여자 쎄하다고 싶더라니. 우리 아내랑 장모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뻔뻔하게 자기 딸 결혼시킨다고 여기를 와. 당신이 제정신이야. 이내 상황 파악을 끝낸 시어머니도 거들어 상간녀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상간녀 딸은 울면서 도련님의 소매만 부여잡고 있더군요. 하지만 도련님은 저희 집 상황을 익히 들어왔고 그 상간녀 이야기만 나오면 치를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간녀 딸이 자기와 결혼할 여자라는 사실을 알자 도련님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매 잡은 상간녀 딸의 손을 탁 밀쳐내더군요. 형이 나한테 찾아와서 당신이랑 꼭 결혼해야겠냐고 물었을 때도 그냥 무파심에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넘겼어. 난 끝까지 당신 믿었는데. 그럼 형한테 그렇게 했던 행동들도 결국 사실이었네. 당신 엄마가 그런 사람이니 보고 배운 거겠지. 정말 소름 돋는다. 당신이 형제지간도 원수로 만들 뻔했어. 남편은 제게 했던 얘기 말고도 몇 가지 의심스러웠던 일들을 떨치지 못하고 도련님께 넌지시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비동서가 남편의 병원에 찾아와 선물했다던 그 그림도 병원 고객이자 화가이신 분이 보고 한마디 하셨었다네요. 이렇게 붓터치가 조잡한 그림은 어디서 산 거냐고. 그래서 남편은 도련님에게 예비동서가 졸업했다는 그 학교 진짜 맞느냐고 졸업 증명서라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었고 이어서 스킨십하는 이야기도 불편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도련님은 그때까지도 예비동서 편을 들며 내꼬든 사람 의심하지 말라고만 했었다는군요. 그래도 도련님 마음속에는 조금씩 의심이 싹 텄나 봅니다. 그러니 상견례에서 상간녀와 그 딸임을 확인하자마자 분노가 극에 달했겠죠. 소란스런 소리에 식당 직원이 어느새 친정어머니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전했고 끝내는 친정어머니까지 그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니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그 뻔뻔한 낯짝을 들고 와. 당장 안 나가? 상간녀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는 저희 친정어머니를 뿌리치고 상간녀는 시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늘어지더군요. 계속 잘못했다고 빌면서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본인 딸 혼사가 걸린 문제니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나 봐요. 그렇게 구차하게 매달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시로 식당 직원들이 그 모녀를 끌어냈고 밖으로 쫓아내니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자 그건 또 부끄러웠는지 모녀는 꽁물이 빠져라 내빼기 바쁘더군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식당에서 소란 피워 사람들이 구경할 때는 그토록 당당하더니 정작 본인이 당하자 창피함이 느껴졌나 보죠. 모녀가 식당을 나가고 한바탕 소란이 진정되자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시어머니께 무릎에 꿇으셨어요. 사돈, 정말 제가 사돈 어른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저희랑 이렇게 엮여서 안 좋은 꼴 타보게 만들었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딸은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며느리랑 사돈 아니었으면 우리 둘째 아들이 엄한 집에 장가갈 뻔했는데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걸요. 그런 집안을 피했으니 이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저보다도 남편이 이 모든 사태를 주시하며 냉철하게 판단을 해준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또 한 번 저와 어머니를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였죠. 도련님 인생까지도요. 전 정말 결혼 하나만큼은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녀에 대한 처벌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예비동서가 술에 취해 본인 어머니가 아버지 사업자금을 빼돌렸다고 말한 것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전에 일을 봐주셨던 변호사님을 다시 수소문에 찾아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물어봤죠. 다행히 그때 함께 일해주셨던 분들이 증인으로 나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당시 회사 서류 중 타기하지 않고 남아있던 것들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는 중에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녀는 개명까지 하며 해외로 도피하듯 나가서 살아왔더군요. 그리고 예비동서가 졸업했다는 그 학교도 순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입학원서를 넣은 것까지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형편없는 실력 탓에 불합격했고 학교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근처 미술학원에서 수강한 이력만 있었네요. 그걸로 명문학교로 졸업한 재원생인 척 사기를 치고 순진한 우리 도련님을 꼬신 거였습니다. 상간녀 딸은 성형도 어찌나 했는지 어렸을 적 얼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도련님 얼굴이 어쩌고 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게 아버지 돈을 빼돌려 놀고 먹고 쇼핑하고 성형하며 지내고는 평생 자신을 위해 봉사해줄 남자를 찾았던 거예요. 현금 인출기 놀이까지 해주는 호구 같은 남자를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에 차지 않았던 그 상간녀 딸은 하는 짓마저 엄마를 쏙 빼닮아 저희 남편한테까지 접근하고 남편 병원에 일하는 다른 의사한테까지 접근했던 겁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 덕분에 화를 면했다고 하지만 저는 우울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불운을 몰고 남편과 결혼한 건 아닌지 계속해서 자괴감만 들더군요. 저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에 휘말릴 분들이 아닌데 괜히 저를 며느리로 들여서 도련님에게까지 닥치지 않아도 될 화가 닥친 것 같아서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방긋 웃어 보이는 아이에게까지 제 불행을 물려줄까봐 덜컥 겁까지 났습니다. 상견례 이후 계속해서 어두운 제 표정을 눈치챈 남편이 잠에 들기 전 저를 꼭 안고 이야기해주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당신이랑 장모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한 번 속이는 게 어렵지. 2번, 3번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야. 당신이랑 장모님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한 거 전혀 생각조차 나지 않게 내가 몇 배, 몇십 배 잘할게. 이런 남편이 있는 제 인생은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전에 지옥 같던 생활을 견뎌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는 해야 할 일과 남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이미 폐업 신고된 상태라 소송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버지 역시 돌아가신 상태라 더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돈보다도 그 모녀가 하루하루 목숨이 조이고 살이 떨리는 그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가는 길 어디든 행적을 파헤쳐 사람들에게 알리고도 싶고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막고도 싶습니다. 가장 고귀한 복수는 관용이라고 누가 그랬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베풀 관용은 남아있지도 하고 싶지도 않기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겨볼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더 이상 참고만 살지 마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로 보기 마련인 이 세상에서 꼭 이기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